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글로벌 금융 지형이 지금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단숨에 파악하고 싶으셨죠? 네, 정보가 워낙 파편화되어 있어서 사실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규제의 진공 상태, 뭐랄까 이른바 무법지대였던 거대한 아시아의 신흥시장이 어떻게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로 편입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금융거인들과 로컬 커뮤니티의 엇갈린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죠. 첫째, 2025년 10월에 발행된 타이거 리서치의 베트남 중앙화 거래소 라이센스 현황 보고서. 둘째는 커뮤니티 내부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메이란 여사의 라이브 방송 핵심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불가리아의 디지털 금융 협력에 관한 외교 분석 자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배경화면이 지금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디지털 네트워크 지도에 복잡한 금융 지표가 떠있는 도시 야경인데 오늘 주제랑 아주 찰떡이네요. 눈치채셨군요. 오늘 다룰 세 가지 자료들이 겉보기엔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요. 밑바탕에 깔린 맥락을 연결하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역사적 변곡점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거대한 규제의 장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들을 아주 선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단언컨대 오늘 다룰 내용은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떤 형태로 제도권에 흡수될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퍼즐은 2025년을 기점으로 규제 공백에서 엄격한 감독 체제로 아주 급변하고 있는 베트남의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 산업법, 네, DTI법이죠. 네, 맞아요. DTI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제재가 없었던 시장에 갑자기 거대한 규제의 성벽이 세워지는 건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제가 요구하는 진입장벽의 높이가 단순히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수준인 거죠? 약간 어중간한 플레이어들은 전부 짐 싸서 나가라.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세 가지 축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이요. 방금 말씀하신 2026년 1월 시행의 DTI법, 그리고 이에 앞서 2025년 7월에 효력이 발생한 핀테크 샌드박스. 샌드박스가 먼저 있었네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된 게 2025년 9월의 정부 결의안입니다. 번호가 052025NQCP인데요. 이 결의안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조건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읽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최소 자본금이 10조 동입니다. 10조 동이죠. 미화로 환산하면 약 3억 8천만 달러, 하나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 심지어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서류상의 자본금이 아니라 진짜 현금을 그 통장에 꽂아 넣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본금의 65%는 반드시 기관이 출자해야 하거든요. 65%나요? 네, 그중에서도 35% 이상은 상업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 금융기관 최소 2곳이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이 엄청 까다롭네요. 게다가 이 기관들은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외부 감사에서 적정 의견까지 받아야 해요. 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나 부실한 기관을 내세우는 꼼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히 검증된 자본만 받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거래소들이 돈을 엄청 싸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치밀한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딱 49%로 묶어뒀습니다. 49%요? 절반을 못 넘기네요. 네, 즉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독점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반드시 베트남 자국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만든 구조입니다.
인력 요건을 보면 더 가혹해요. 인력까지 통제하나요?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는 금융 경력 2년, 그리고 CTO는 IT 경력 5년 이상이 필수입니다. 와, 이거 코딩 천재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후드티 입고 창업하던 그런 암호화폐의 낭만적인 시대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완벽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양복 입은 넥타이 부대들과 거대 자본들의 리그가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보안 인프라도 금융 서비스 최고 등급인 정보보안 4등급을 충족해야 하고요. 4등급이요? 거기에 사이버 보안 자격증 보유자 10명, 증권 실무 자격증 보유자 10명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중견 전통금융사들도 쉽게 맞추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그러네요.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본력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통제 능력을 갖춘 묵직한 거대 금융연합체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에 아주 얄궂은 아이러니가 발생했더라고요. 베트남을 대표하면서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던 유망한 웹3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있죠? 카이버스왑이나 코인98 같은 토종 스타트업들이 정작 자국의 규제가 생기니까 이 무시무시한 허들을 넘지 못하고 베트남 내 사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혁신을 이끌던 로컬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셈인데요.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거인들, 예컨대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은 곳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나요? 외국인 지분이 49%로 막혀 있잖아요. 그들은 발빠르게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라이센스 획득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베트남의 거대 금융사와 합작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합작이요? 타이거 리서치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나옵니다. 2025년 9월에 바이낸스 CEO 리처드 탱이 응완 호아 빈 상임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와, 정부 고위급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네요. 네, 스킨십이죠. 여기서 다낭의 국제금융센터 파트너십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바이빗의 행보도 비슷하더군요. 바이빗 CEO 벤주 역시 다낭시 인민위원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술력과 글로벌 유동성은 바이낸스나 바이빗이 제공하고 네. 까다로운 규제 대용과 라이센스 명의, 그리고 지분 51%의 주도권은 베트남 로컬 대형 기관이 맡는 거대한 합종 연행이네요. 이 거대한 규제의 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타협을 선택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아주 엄격하고 거대 기관 중심적이며 글로벌 공룡들이 라이센스를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죠. 그런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완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 메이런 여사의 라이브 방송 요약본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죠. 맞아요. 저희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규제의 진공 상태가 샌드박스라는 실험대로 옮겨가면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어떤 상충하는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사실 내용만 철저히 중립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에 묘사된 내용 자체에만 집중해 보죠. 메이런 여사의 방송 요약본에 따르면 그녀는 베트남 정부가 원매트릭스 컨소시엄을 샌드박스 라이센스 대상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포함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실물 자산, 즉 RWA라고 부르는 트럭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딜쉐이커라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네. 이것이 베트남의 대형 민영은행인 테크콤은행의 원장과 연결되어서 당당하게 베트남 동으로 현금 정산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서 타이거 리서치 자료를 분석할 때 베트남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는 철저히 금지되고 오직 자국 통화인 동화 중심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수적인 기조를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통제. 그런데 메이런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테크콤 은행과의 연동을 통해 실물 자산을 베트남 동으로 현금 정산하는 합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통로에 대한 언급도 꽤 구체적이에요. 베라이오라는 곳이 이런 자산들을 1매트릭스라는 국가 블록체인 고속도로로 옮겨주는 유일한 검문소, 즉 국가 공인 가상자산 사업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CASP 역할이죠. 그리고 이 모든 모델이 쭈롱탄독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서 DTI법에 근거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만약 이 자료에 담긴 커뮤니티의 주장이 샌드박스 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면 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다이나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다이나믹인가요?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최대 5개 정도의 제한된 라이센스만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쪽 링에서는 바이낸스와 바이빗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다낭을 거점으로 전통금융권과 손잡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메이런 여사가 언급하는 원매트릭스와 테크콤은행 중심의 RWA 생태계가 샌드박스 승인을 주장하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자본 중심의 하이브리드 거래소 모델과 실물 자산 및 커뮤니티 결제를 기반으로 한 컨소시엄 모델이 부딪히는 거군요. 네,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가 베트남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과연 어떻게 충돌할지 아니면 각자의 파일을 나누며 공존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쪽에든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앞서 우리가 짚었던 그 무시무시한 정보보안 4등급과 수천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철저히 국가 주도의 인프라 위에서만 이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넓혀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내 시장에 이렇게 높은 규제의 성벽을 쌓고 거대 자본을 세팅하고 있는데 이게 베트남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연결되어 있죠. 지구 반대편의 유럽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 청취자님들은 짐작하셨나요? 세 번째 자료인 베트남과 불가리아의 디지털 금융 협력을 살펴보시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베트남의 규제화 현상은 아세아를 넘어 유럽의 자본시장과 직결되는 거대한 인프라 공사입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또람 총서기장이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불가리아라니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자료를 보면 두 나라의 인연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깊죠. 1950년에 수교를 맺었고 1957년 호찌민 주석이 방문한 이후 무려 75년간 끈끈한 전통적 우호 관계를 다져왔거든요. 냉전 시대부터 수만 명의 베트남 인재들이 불가리아로 유학을 가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그야말로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국가적인 신뢰 기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매우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선언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베트남이 까다로운 유럽연합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럽의 관문 역할을 맡고요. 유럽의 관문. 반대로 베트남은 불가리아가 6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아세안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동남아의 관문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과 규제의 연동입니다. 베트남이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DTI법과 샌드박스 시스템이 단순히 베트남만의 독자적인 갈라파고스 규격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럽의 아주 강력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 표준과 연동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미카는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골드 스탠다드로 불릴 만큼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안이거든요. 베트남이 거대한 인구와 자본, 그리고 테크콤은행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실물 자산을 끝없이 생산해내는 거대한 기지라면요. 네. 불가리아는 이 아시아산 디지털 자산들이 유럽의 깐깐한 미카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유통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세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비유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죠. 단순히 길을 뚫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거대한 자산과 자본이 유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 디지털 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고속도로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기준이 베트남의 정보보안 4등급과 유럽의 미카 표준이라는 두 개의 엄격한 잣대인 겁니다. 양국 정부가 이 톨게이트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불량 자산들을 걸러내는 거죠. 네, 과거의 실크로드가 물리적인 비단과 향신료를 옮겼다면 이제는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합법적이고 철저히 규제화된 디지털 자산만이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실크로드가 구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치자님들 중에는 규제가 빡빡해지고 국가 간 협력이 늘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도 이게 당장 나의 비즈니스나 투자 인사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나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초기의 무법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했다는 명백한 선언이죠. 명백한 선언이다. 타이거 리서치 자료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상의 글로벌 거래소 CX 타이거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주체는 단일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10조 동의 막대한 자본력과 규제 대응력을 가진 전통 금융권,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플랫폼이 융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군요. 예전처럼 백서 하나 잘 쓰고 기술력만 앞세워서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전이 끝났죠. 베트남 정부가 짜놓은 샌드박스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적절한 로컬 파트너를 찾고 3억 8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자본금을 증명하면서 정치적이고 규제적인 승인을 얻어내야만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대한 체스의 판이 된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제도권 화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국가와 거대 자본 간의 거대한 권력 재편기, 그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빽빽한 규제 법안부터 커뮤니티에 상충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대한 외교적 움직임까지 방대한 터줄 조각들을 맞춰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얻은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기대합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금 3억 8천만 달러와 엄격한 라이센스라는 거대한 규제의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거대한 은행과 글로벌 공룡 기술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고도의 통제 환경 속에서 과연 초기 블록체인이 세상에 던졌던 완전한 탈중앙화와 개인 간의 자유로운 금융거래라는 혁신의 불씨는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진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높다란 성벽 밖, 또 다른 규제 밖의 그림자 시장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리게 될까요? 이 새로운 디지털 규제의 시대가 진정한 혁신의 완성일지 아니면 거대 자본들만의 독점적 놀이터가 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예리한 화두네요. 제도의 벽 안으로 들어간 디지털 자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깨어있고 학습하며 탐구하시는 청취자님의 멋진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OES에 대한 사랑입니다.